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새해 벽두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어야 할 세계 경제. 일본 지진이라는 암초를 만났거든요. 이런 혼란의 영향, 어느 쪽으로 튈지 예측하기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례는 있거든요. 과거 일본의 지진들이 끼친 경제적 피해와 파장, 이를 통해 이번 지진, 이번 혼란이 세계 경제, 특히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새해에 대한 희망이 부풀어 있었던 1월 1일 오후 4시 10분께 일본 혼슈 중부의 이시카현 노토 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잖아요. 이는 2011년 발생했던 규모 9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선 최근 3년 동안 지진이 몇 번 발생했는지 아세요? 무려 506번이래요. 506번. 와,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진이 발생했지만 규모 7 이상의 강진은요. 2018년 홋카이도 지진 이후 5년 만이래요. 그리고 이번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현, 여기서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7보단 낮은 지진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7 이상의 그런 강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일본 기상청은요.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만 57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옥 건물 수백 채가 무너져 내렸고요. 이재민만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경제적 피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될까요? 일단요.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죠. 이시카와 이 지진 전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리 관광객들 일본 많이 찾긴 하지만 가는 곳이 좀 뻔하지 않습니까? 도쿄나 오사카, 아니면 후쿠오카, 아니면 홋카이도 뭐 이런 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과는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 동해와 맞대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일본으로 치면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겐 알려진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나마 유명한 곳, 여기가요. 야마시로 온천이 있대요. 네. 예, 야마시로 이름이 참 의미심장하죠. 아무튼 이 온천이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온천이야 일본의 다른 지역들이 더 유명하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온천이다. 그만큼 뭐 볼 게 없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인구도요 찾아보니까요. 이 현이거든요. 야마시로 현. 우리나라 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인데 전체 인구가 110만에 불과해요. 110만. 어. 상당히 작은 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소외된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일본 경제에서는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래요. 그래요? 인구는 적은데 왜 중요할까? 봤더니 이 지역에요. 일본 IT 산업에 젖줄이 되는 다양한 소부장이라고 있죠. 이 대부장 말고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를 뜻하는 그런 업체들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도시바를 비롯해서 샤프, 파나소닉 홀딩스, 그리고 재팬 디스플레이. 이런 이름들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의 공장들이 이 이시카현에 많이 몰려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도시바, 이시카현 노밋이라고 있대요. 여기서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대요. 2022년 얼마 안 됐어요. 1조 원가량이나 투자해가지고요.
기존 생산 시설을 2.5배 증산하는 작업을 진행했대요. 그래서 관련 반도체의 핵심 생산 기지로 여기가 꼽히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팬 디스플레이, 여기는요, 이 이시카와현에서 TV용 LCD 패널, 이걸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샤프 있죠, 샤프. 네. 여기도요, 휴대폰용 LCD 패널을 여기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방금 얘기했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공장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진 설계죠. 왜냐면 조그만 진동에도 이 제품, 만들고 있는 제품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라인 작업을 통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번 지진 규모가 매우 컸지만 이들 공장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앞서 얘기처럼 지진이 앞서 1일날 발생했던 그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7 정도면 굉장히 센 건데, 거기에 맞춰서 내진을 설계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그것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좀 미리 설명드리자면 일본의 공휴일 제도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죠. 우리나라는 신정설보다는 예전에 얘기했던 구정, 이제는 설날로 불리는 그 설날에 더 많이 쉬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날 거의 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에 몰아서 쉬는데요. 뭐 대부분이 그렇게 한대요.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연휴로 쉰다고 합니다. 오, 보통 6일 연휴를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쉬고 내일 대부분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 이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허. 정식 출근이 4일이니까요. 아무튼 여기에는요, 앞서 얘기했던 파나소닉 홀딩스, 여기도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가가시라는 곳에서 구동 모터를 생산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도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직 직원들이 정상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지진으로 공장이 정상 가동하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도 중요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라타 제작소. 네. 이 이름이 조금 옛스럽지만 여기가 일본의 매우 중요한 업체잖아요. 이 무라타 제작소는 이시카현에는 없지만요. 바로 인접한 후쿠이현 H젠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요. 바로 붙어 있어서 강진의 여파가 충분히 미칠 만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무라타 제작소는요. 이 후쿠이현에 있는 그 공장에서 뭘 생산하냐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이게 MLCC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공급량의 40%, 이 40%를 여기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아니 근데 MLCC 이게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이게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했잖아요. 이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유전체와 전극을 여러 층, 그러니까 적층이니까 여러 층으로 쌓아서 만든 콘덴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전자기기의 필수 부품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그리고 웨어러블 단말기, 이런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있죠.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이런 데는요, MLCC가요, 90개? 100개가 아니라요. 무려 900개, 1100개. 이렇게 탑재된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품, 중요한 부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LCC가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근데 이 제품 생산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도 4일까지 쉴 거 아닙니까? 물론 지진이 그렇죠. 났으니까 긴급하게 몇몇 사람들이 공장을 둘러볼 테지만 정상 가동되는 건 4일부터니 이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각 회사는 지진 발생과 동시에 통신망을 통해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아마 사진 보신 분들,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도로도 갈라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장 내부에 진입한 직원이 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 이후 정식 출근 1일, 4일이 돼야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현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과거와 비교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전 일본 지지 때 피해가 어느 정도 됐었나요? 가장 피해가 컸던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이 입은 피해 규모 진짜 천문학적이었잖아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그런 피해만 따져봐도요. 사망자, 부상자, 행방, 불명자 무려 2만 8천여 명. 인적 피해가 장난이 아니었죠. 그리고 집도요. 무려 114만 채가 파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민도 47만여 명.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재민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본 결과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경제적 피해 규모 20조 원에 달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83조 원. 이 와. 이상이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당시 일본 GDP의 0.5%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일본이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이긴 하지만 마이너스까지는 잘 안 갔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0.9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바로 간접적인 피해. 이 후쿠시마 원전 파괴 등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 이거 무참하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일본 정부 깨끗하다.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속아왔었는데 이거 실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 도쿄 전력이라는 사기업에 휘둘려서 원전 피해 막을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막지 못했다. 이 책임 일본 정부가 아마 일본이 망할 때까지 두고두고 져야 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거 돈 문제 때문 아닙니까? 실상은. 이 원전 핵 오염수 바다에 방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 정부가 막지 않고 있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죠. 아무튼 이 당시 이런 일들로 피해가 커지자 어떤 문제까지 불거졌냐 하면요. 프로야구 일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야간 경기를 금지했잖아요. 천기를 못 돌려서. 그래서 이렇게 전력 문제가 불거지니 일본 기업들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산업 공동화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 일본 가겠습니까? 이거 지진 위험한 나라. 지금이야 다시 일본을 많이 찾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팍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관광산업 타격이 매우 컸었다고 하고요. 재복구 비용으로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 뜨기나 안 좋았는데 이제는 어느 나라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악화돼 버렸잖아요. 네. 여담으로요. 요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이시카 지진으로 도시바 공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에 앞서 더 놀라운 소식도 있어요. 이 도시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아는 기업 아닙니까? 맞아요. 이 이름 모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바, 어이구, 무려 14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특히 도시바가요,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노트북을 세계 최초로 만든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있잖아요. 이것도 세계 최초로 만들었대요, 도시바가. 덕분에 도쿄 증시에도요, 1949년 일본이 패망하고 얼마 안 돼서 상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도쿄 증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요, 도시바가 상장 폐지됐대요. 그래요? 예, 무려 74년 만에 일본 증시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언론들은 이렇게 전해요. 우리나라 언론들도 대부분 이걸 전하던데 2015년 이 도시바에 회계 부정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 미국 원자력 발전소 자회사의 거액 손실 이걸 크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 빠졌는데 경영 재편을 모색하다가 투자 펀드에 어쩔 수 없이 2조 엔 그러니까 약 18조 원에 매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진. 어허. 왜냐하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지금 피해 얘기하다가 도시화로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했던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 이거 기억 다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3호기를 만든 곳이 어딜까요? 설마 도시반가요? 맞습니다. 바로 도시바예요. 근데 이 3호기가 왜 폭발했는지 아마 다큐멘터리나 이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음. 이 사실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당연히 이후로 도시바의 원전 수출길이 막혀버렸고요. 2016년에만 원전 사업에서 도시바가요, 7천억대 거액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 지진으로 또 벌어지지 말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또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요 얘기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일본 경제 지금 잃어버린 30년에서 간신히 헤쳐나온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30년에 빠진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지진이다. 예전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경제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엄청난 호황이었죠. 뭐 미국을 사버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렸잖아요. 그러다가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일본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했는데 결정타를 맞은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베 대지진. 이거 기억나시나요? 음. 기억나죠. 이게 1995년이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한창 공부하고 있을 때. 이 고베 대지진 발생해가지고, 그때 많은, 뉴스를 접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왜 그랬었느냐? 제가 대학원 시절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듣다가 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의 금융산업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대부분 무너집니다. 야마이치 증권, 사뇨 증권, 홋카이도 다코쇼쿠 은행, 일본을 자랑하던, 일본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거대 금융, 그리고 다른 기업들, 잇따라 폐업하거나 도산을 당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나락으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시카 지진의 경제적 피해가 동일본 대지진이나 고베 대지진만큼은 아닐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매우 높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일본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한창 키워가던 반도체 산업을 미국 때문에 한 방 맞고 그 반도체 산업을 빼앗기면서 일본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고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하지만 요즘은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게 실시간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물론 지진이 많았지만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보더라도 직접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꺼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대표적인 게 대만의 TSMC, 일본의 구마모토 현의 공장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공장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 여기도요, 히로시마 현의 차세대 디램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요코하마시의 첨단 반도체 연구 개발 거점, 이거 세우겠다고 발표도 했잖아요. 더 나아가 일본 자체적으로도요, 대기업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는 혼자서는 안 되니까 힘을 합쳐서요,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홋카이도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자체적으로 짓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서 박 PD 얘기한 것처럼 지진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반도체 공장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 라인 24시간 돌아가거든요. 이게 한 번 멈추게 되면 재가동하는데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과 같은 지진이 일본 내에서 잦아지게 되면 수시로 공장 라인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중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네. 어떻게 반도체 공장을 짓습니까? 뭐 만약을 대비해서 8, 9
요 엄청 센 지진에 대비를 한 내진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진 설계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번 일본 지진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게 가장 관심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일본 대부분의 노동자들 오늘까지 쉬거든요. 현지 피해 규모 정확히 알기도 힘듭니다. 지금 그 지역에 접근하는 것도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자칫 일본 소부장 업체 여기에 많다고 했잖아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코로나 당시 전 세계를 흔들었던 IT 공급망에 또다시 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소부장 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당연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또다시 물가 폭등이라는 악몽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일각에선 이런 얘기예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뭐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지, 물론 다른 나라 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그러진 않지만 일본은 좀 악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실제로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진 때 우리 경제가 반사이익을 얻었다. 실제로 연구도 한 그런 기관도 있더라고요. 현대경제연구원 여기 보니까요. 당시 우리나라 대일 수출 증가율이 40.8%나 기록했대요. 1년 전에 비해 거의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입 증가율은 감소했고요. 그래서 대일 무역 수지 적자가 75억 달러나 이때 감소했다고 해요. 한국경제연구원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요 0.25%포인트 증가했다라는 분석을 당시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번 지진에도 이런 기대를 해도 될까요? 문제는요. 현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몇 번째 교육국일까요? 그래도 탑 5쯤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2대 교역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미국, 일본. 근데 중국이 끼면서 순위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더 바뀌었어요. 베트남이 더 앞섭니다. 어허. 중국, 미국, 베트남? 다음이 일본이에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중국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 베트남, 우리나라 지리적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 산업 연계 이런 걸 고려하면 4위라는 그 순위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교육 규모가 지금 크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요. 20여 년 동안 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교역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일 무역 규모 2005년에 724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22년에도 853억 달러. 20년 사이에 불과 17.8%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1년에 1%도 안 늘어났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 2005년에 244억 달러. 근데 2022년에도 241억 달러.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때 잠시 반짝하면서 나아졌다가 이 무역 적자도 다시 원상 회복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가전, 자동차, 주요 소비재, 일본 시장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 원자재, 기자재,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게 매우 크죠. 여기에 우리나라 지금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여행 수지 적자마저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 일본 지진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의 반사 이익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잠시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기대에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기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